예, 저희가 챕터 1까지 마쳤는데요. 어, 챕터 1을 한번 전체를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챕터 2까지 다 보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챕터 1은 이때까지 이제 성격 장애에 있어서 클래식, 고전적인 어떤 관점들을 봤다면, 예, 2장부터는 성격 장애, 컨템퍼러리 하면 이제 현대적인 관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교재가 좋아가지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낯선 내용도 많고 어려운 내용도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격 장애에 관련된 어, 공부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국에 이 번역돼서 이 똑같은 밀란의 중증 성격 장애의 어떤 치료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책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내용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전문 번역가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어, 이 원서가 또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한글 책을 보고 필요하면 또 원서를 찾아서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밀란 책이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로 쳐도. 이전에 그 퍼스널티 디스오더 어, and 퍼스널 디스오더 DSM-4 and Beyond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GRE 수준의 어휘에 한 패러그래프라고 그러죠. 문단이 한 장,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국배판으로 큰 책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어, 되어 있어서 그냥 영어는 복문이라고 그러죠.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고 그래서 번역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고통스러운 학대받거나 고문당하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느낄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한 줄을 이해하고 나면 다른 책들 100권 읽는 것보다 나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인데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이상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전문 번역가 수준으로 잘 번역이 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출판을 하려다 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출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대학원 이상 박사들도 공부를 해야만 혹은 임상 현장에서 교수진들도 사실은 접하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공부하기 어렵고 저도 어, 그런 면에서는 100%다 이해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씩 해나가면서 알아가면 소위 말해서 성격 장애에 있어서는 예, 그래도 최근에 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독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로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보시고 부분 보시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사족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장애 하나씩을 다루기 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서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쭉 간단하게 리뷰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적 관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적 관점은 정신역동적 관점 및 생물학적 관점과 어떤 중요한 면에서 다른가? 여기서 이제 다르게요. 대인관계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이 정신역동이나 생물학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가까이 봤죠. 특히 이제 이 설리반이라는 분이 대인관계 관점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회심리학적인 맥락들, 인간이 혼자가 아닌 사실 심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혼자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의 의미가 없죠. 예,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혼자 있는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뭐 상상했을 때 지구에 단일한 혼자만 있다면 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외계에 누군가가 발견을 했을 때 예, 사람으로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대인관계 맥락에서 썰리반이 이제 대인관계적 관점에서 성격 연구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제 미션을 뇌에게 이렇게 던져놓으면 뇌가 이걸 무의식중에 찾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라 정확하진 모르겠는데요. 레오리의 성격 단계를 리스트하고 설명해라. 그다음에 인터퍼스널 서브컴플렉스. 서브컴플렉스면 어떤 복합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찾아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무엇인가? 그다음에 상보성의 원칙을 설명해라.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챕터 2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벤자민의 어떤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오브 소셜 비헤이비얼 모델을 설명해라. 예, 그럼 키워드는 이제 나중에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지적 유형들, 커그니티브 스타일이죠. 스타일이면 사실 이제 우리가 패션 스타일 할 때 그런 거죠. 유형이라는 번역도 맞는 것 같지만 유형은 보통 타입을 의미하니까 이 스타일은 어떤 양식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도식, 커그니티브 쉐마타, 쉐마타는 들어보셨죠? 인지 틀 같은 거고. 그건 이제 대인관계 측면 관점과는 다르게 이제 커그니티브한 인지적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론백이나 앨리스에 나오는 커그니티브 디스토션스 왜곡 이건 뭔지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퀵5 이론, 성격 이론의 설명. 요거는 퀵5만 따로 적극적으로 좀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이제 차원 이론으로 설명하는 지금은 거의 퀵5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 발달의 이론의 주요 원칙들. 성격 발달 이론의 어떤 이건 발달 이론이 성격이 발달하는 이론들에 관련된 원칙들이 있다. 그다음에 성격의 영역이 어디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제 중심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가 질문을 못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어, 궁금한 것들은 뭐 공지 들여서 이렇게 참여해서 강의 듣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 죄송해서 이렇게 혼자 좀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해 안 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톡에 올려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에서는 성격 장애들의 본질에 해당되는 전통적 이론들과 기본적 이슈들, 이들과 다층 모델, 우리 배웠죠? 이게 폐기되긴 했지만, 골자는 이거였어요. 다층 모델은 정신장애가 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면의 성격의 배경, 베이스를 이해해야 됐다라는 맥락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격적 요소들이 장애를 야기하는 베이스로 존재한다.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도 있었어요. 또한 이상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개념, 캐릭터 배웠죠. 인그레이브라고 말씀드렸었죠. 마킹한다. 그래서 구분을 둔다라는 의미.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 그래서 인격의 개념으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기질인 템퍼러먼트에 관심을 두. 자, 합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래서 성격 연구는 전통적인 정신역적 행동 모델, 전통 클래시컬한 정신역동 거 저희 한번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모델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고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회과학의 역사는 경험적 구조를 갖는다. 이 경험적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사유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실제 인간을 다루는 어떤 학적 맥락에 이제 경험적인 어떤 구조를 갖는다라는 게 이런 의미.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반증하기 위해 어떤 강력한 실험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들은 한 번에 다 나타나지 않지만 대신
이들의 주류는 역사 속 다른 시점에서 나타난다.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 음, 어,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강력한 실험적 방법은 성격 장애 연구에는 있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맥락의 시점으로 이제 출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초기 관점들에 대한 연구에서 최근에 더욱 발달된 관점,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관점. 이게 모던이죠. 인지, 특질, 트레이트라고 합니다. 팩터, 요인 관점, 그리고 발달적 관점으로 옮겨간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들의 관점을 통합해서 밀란이 하려는 게 요거예요. 통합적 맥락을 보면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뭔 하나는 틀리고 하나 맞고 이런 맥락보다는 인간 성격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성격이 전체적인 인간을 통하는 특성들의 패턴과 관련되고, 그렇죠? 또한 환경 및 환경의 도전들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성격 장애와도 관련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게 특성들의 하나는 요소이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데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성격 장애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생존과 재생산 또는 질병이나 약탈의 위협에 굴복당하는 것 모두가 총체적인 유기체인 것이다. 그렇죠? 이거 뭐 현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예, 우리 삶의 적응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존 기회를 높이기 위해 유기체들은 압박하는 환경적 문제와 생존에 대한 염려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하며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음, 정보 처리 전략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 관계하고 소통하는 세련된 방식들을 발달시켜 왔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말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변화되는 환경에 이걸 적응해야 된다라. 이럴 때 이 적응에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의 이 능력들을 가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보 처리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보 처리 전략이 뭐예요? 사유하는 능력이죠. 생각하는 거. 그다음 때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살지 못해요. 집단을 이뤄요. 예. 그래서 이걸 덴버의 숫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인간의 뇌가 인간 관계를 어, 기억하는 숫자가 15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 이게 넘어가면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 막 3천 명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정말로 데이터베이스에 빼곡하게 기억해 놓고 특징들을 기억해 놓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시점이 좀 들어가지만 최근에 무슨 문화센터에서 어, 거기 선생님이 어, 이 오늘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딴 얘기인데 강의하시는 분인데 어떤 애와 어, 엄마가 좀 일찍 갔다가 우연히 수습을 봤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어, 아이들 이름 옆에다가 뚱뚱한 애, 못생긴 애, 엄마 성격 더러운 애, 뭐 이런 걸 적어놔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 올려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 예,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문화센터 있죠. 그래서 강사분을 이제 우선 강의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는데 음, 아마 본인 애에 대해서는 나쁜 걸 적어놨으니까 그걸 올렸겠죠. 예, 어쨌든 그건 왜 그럽니까? 150명은 안 되지만 이 선생님이 이제 여러 군데 문화센터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구분이 안 가죠. 저도 사람 얼굴 이렇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이 이름 뭐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예. 그 치매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어, 대안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거 이제 인간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 대인관계의 숫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 집단
불악을 유지하는 정도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는 독고다이로 혼자 사는 삶을 사는 생명체였다면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뇌의 발달도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형태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뭐예요? 다른 유기체와 관계하고 소통하는 세련된 방식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런 걸 발전시키지 못하는 개체들은 고통을 받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외로움, 고독, 이거는 사실 뭐와 관련됩니까?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를 하도록 하는 진화적인 압력이라는 설명도 합니다. 이 맥락으로 지금 대충 이해를 하면 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근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들의 정보 처리 전략들은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집단을 이뤄서 같이 무리를 이뤄서 하는 요겐 다른 유기체와 관계에서 소통하는 세련된 방식을 발달시켰다. 사회성을 발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대인관계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는 서로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퍼스널, 인터퍼스널, 대인관계적 관점이에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신분석 제가 정신역동 설명 들었을 때 어, 그 대상관계에 관련된 내용들 언급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1장의 관점들은 성격을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하려고 해요. 그쵸? 뭐 완전히 분리는 아니에요. 생물학 개체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그쵸? 개인 내적 근거로 봤어요. 어, 성격은 생물학적 기질에 근거하거나, 그쵸? 유전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이드 에고, 슈퍼 에고 간의 심리 내적인 정신적 역동 갈등, 정신 역동적 갈등으로 형성된 무의식적 힘의 변화를 통해서 내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내적인 측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where others 이건 영어로 아예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어려워서 한 것 같은데 같이 해보죠. 영어 강습도 되네요. 이게 어떤 장소인데 어디 있다는 거죠. others 타인은 did enter the picture 어떤 그림으로 들어왔다. 뭘 가지고 예. 또 with the object relations dynamic variant 이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죠. 대상 관계적 역동의 어떤 이 다양성, 베리언트로 어떤 장면으로 타인들은 들어오는 곳엔 이렇게 번역을 저보다 잘하시는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웨어는 어떤 관계의 대명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타인들이 대상관계 역동의 어떤 변산의 범위 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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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가지고 특정한 장면에 들어오는 곳에서는 더 포커스, 예, 말할 것도 없이 더 포커스, 어떤 초점은 remains on external representation internalized by the individual. 그건 뭡니까? 초점은 뭐 남아있다, 유지된다 이걸 거죠. 어디에? 어, 경험적으로 표상되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의해서 내부화되는 거에 되는 경험적으로 포상되는 거에 초점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where others did enter the picture with the object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타인들이
대상관계의 역동적인 변인들을 가지고 어떤 장면들 안에 개입을 하는 곳에선 의 어떤 초점은 중요점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 리메인드 오는 뭐에 있다라는 거로 보면 어, 경험적인 표상, 내면화된 경험적 표상, 타인에 의해서 경험되는 표상들, 내면화된 표상들에게 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어렵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적 장소에 있는 대상 표상들과 더불어 사람은 겉과 속을 뒤엎어 보는 것으로부터 다시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어려운 설명인데 어떤 사람의 이 심리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어, 타인에 의해서 이 경험이 된 다른 사람과의 외부적 상호작용, 타인과의 관계의 경험이 내부로 들어오는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 장소에 있는 그 내적 장소에 있는 대상 표상들과 더불어 내적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겉과 속을 뒤엎어서 보는 것으로부터 다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경험한 어떤 경험들이 그 사람 내부 안에 존재한다라.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아버지랑 관계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제가 저와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외부적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저의 심리 내부에 하나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이 경험이 제가 마치 아버지를 흉내내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거나 혹은 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한 때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경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다시 나타나는. 요게 이제 뭡니까? 대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한편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대인 관계적 관점은 성격이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산물을 가장 잘 개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결국 성격이란 사회적 관계가 내면화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 목표, 소망, 잠재 능력의 극히 일부만이 비사회적인 상황에서 만족되고 이룰 수 있으며 달성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예.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적은 부분만 혼자 사회적이지 않은 거에서 만족이 된다. 그래서 대인관계적 이론가들은 심지어 우리가 홀로 있을 때조차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쵸?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할 텐데 홀로 있다라는 건 사적으로 있다라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경향이라는. 자, 보세요. 한 예로 잠들기 위해 누웠을 때 그날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되돌아보면 거의 항상 사람들과 관련된. 그렇죠.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낮에 있었던 일 떠올리거나 뭐 옛날 이걸 떠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관련된 것들 혹은 누군가에게 뭘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가 대부분이라.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문 손잡이나 햄스터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간혹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음식을 막 맛있어가지고 막 떠올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음식을 누구랑 먹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누굴 만나서 경험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어떤 점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알렌 프랑스가 아니라 프란스라고 해야 되나요? 디스포의 기초를 세운 위원회 대표라고 합니다. 따르면 포유동물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및 대인관계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존재의 본질.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한자 말대로. 혼자서 못 쓰니까 받쳐준다는 이 능력이래. 그래서 대인관계적 춤은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며 죽음에 이르러 끝난다. 사실상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 사건들은 대인관계적이고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적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산다 그러면 성격이란 필요도 없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저 사람의 내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갖다가 보면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성격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시작부터 죽음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실제 또는 가상의 타인들 및 그들의 기대와 교류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리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도요, 정신세계 안에서는 누군가의 관계를 가정해요. 인그레스부터 하든, 게임으로 하든. 성격은 겉과 속을 뒤집어 보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 예. 아, 그러니까, 아, 겉으로 벌어지는 거와 속으로 보는 거, 지는 거를 관련해가지고, 거꾸로 보면 이해될 수 없다는데, 이거는 조금 더, 예, 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맥락 내에서 내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거 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번역이 이럴 것 같진 않은데요. 성격은 겉과 속을 뒤집어 보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격은 맥락 내에서 내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아니, 이거 가라앉기 이상한데.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맥락 안에서 속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관계에 관한 것이다. 어,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인간은 오로지 이 관계들의 맥락에서 성격이 발달되며 맥락 내에서만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그 이제 언어 이론도 되고 어, 행동주의 이론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선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 셀프라고 하는 게 언어라는 거의 존재 없이는 구성되기 어렵다는 얘기는 언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나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격에 대한 관계적인 이해는 인간 본질에 대한 어떤 문화적 신화들을 쫓아버리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게 좀 수작 편입니다. 과학 이론들의 기원 내에서 문화적 가치들에 의해 연기된, 표현된, 연주된, 플레이된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죠. 하이즐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철학자예요. 제 친구 동생이 철학가 출신인데 이분이 논문 썼는데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하이즐러 그 언급한 예에서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점은 관계적 관점의 기본적 가정들과 어긋난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긴 서구인들에게 있어 정체성은 셀프 컨테인드와 셀프 디터맨드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정체성, 심리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가져.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창조자이고 목표임을 가정한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자유의지만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강조하죠. 이거 하면 이제 자립성도 되죠. 이게 서구 사회의 특징이에요. 예. 근데 대인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잠깐만요. 이지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대인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개체란 객관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서구 사회의 역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과학성과 합리주의에 이건 두드려 맞고 있죠,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건 너가 있기 때문이고 너가 존재한다는 건 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존재는 오로지 신밖에 없어요. 무언가에 대한 서구적 이해는 분석하고 부분들을 분리시키고 그렇죠. 기본 단위들과 정제할 것을 요구한다. 다리들로 정제한다, 환원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심지어는 그들의 존재를 부여한 더 큰 생태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한다라는 이 자체가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의 자아 이상은 우리가 이거 서구적으로 어때요? 이상적 존재. 이게 점점 문화가 그렇게 되어 가는데 능력, 독립, 자기 충족. 이건 뭐예요? 뭐 나쁘게 보면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어, 고립이죠, 고립. 독립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이 수반되는 관계와 취약함을 수반하는 의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혼자 독립된 힘을 결정하려고 하죠. 우리의 과학적 이론들은 이러한 경향에 의해 계승되어 있다. 은연중에 문화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 자유의지로 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불가능해요. 심지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로 생각하는 성격이 더 작은 단위들 또는 특질로 구성된다는 결론조차 문화적 왜곡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왜? 이런 특질이나 성격이 더 작은 단위는 외부 요소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거다라는 맥락이 은연중에 있다는. 근데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유전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지. 유전이라고 하는 건 관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조상 안에서 만들어지죠. 사회적 맥락 안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인관계적 맥락에 대한 어떤 기본적 전제에 해당되는 학적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 했는데 30분 했나요? 골자는 기존의 성격 이론들은 이게 심리학이 대부분 그래요. 사족이지만 이 심리를 혹은 프로이트식으로 하면 어떤 병리를 고립된 개체 개인이 가지고 생겨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생태학적 맥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병도 달라지죠. 성격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요. 그렇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개별의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주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인관계적 접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카톡이나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봬요.